최근에 전망에 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청라에서 벤츠 EQ 화재가 발생했고 원인 밝히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 그에 따라 화재 원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 굉장히 여러가지 방향으로 타격을 입을 거라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대응책이 그중 하나고, 그 뒤에 나온 게 이겁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배터리만 속인 게 아니었네, 배기가스 장난치다 과징금 얻어맞은 수입차 업체들. 자, 배터리만 속인 게 아니었다는 건 벤츠를 겨냥한 말이고, 배기가스 장난을 쳤다고 하는 건 내연기관차에도 뭔가 속임수가 있다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야, 전기차만 그런 거지, 아직 내연기관차는 벤츠야, 그나마 있던 이런 여론도 지금 타격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벤츠 내연기관차는 최근 들어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에 끼칠 영향은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최근에 기사가 좀 올라왔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차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환경인증이나 품질관리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무려 1,400억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야, 이 정도면 규제가 소홀한 우리 탓인지 이걸 이용하는 수입차 업체 탓인지 모를 정도 아닌가요? 이게 보니까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때랑 비슷하더라고요. 브랜드로 치면 6개 브랜드가 해당되고 차종으로 치면 28개 차종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벤츠는 배기가스 순환 장치나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배터리만 속인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속였다는 식으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환경인증과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체는 총 9곳이었다고 합니다. 총 74개 차종이고, 수법은 앞에서 말한 방식대로 허위 인증을 받거나 인증받은 것과는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낸 과징금이 1,384억 4천만 원, 그리고 이 과징금의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자동차의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자동차 제조사는 신차가 나오면 의무적으로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치에 맞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이 기준치에 안 맞으면 결함으로 분류하고, 이 결함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바로 해야 하는데, 시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던 제조사는 벤츠 코리아, 그 뒤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와 포르쉐가 뒤를 이었고요. 하필 과징금도 벤츠 코리아가 772억 원 이상으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규모가 작은 건 아닙니다. BMW도 지난 3월에 23개 차종에서 인증과 다르게 제작 판매한 점이 적발됐다는 이유로 32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이라고 하는데, 이 EGR의 제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해서 허위 인증을 받은 게 문제가 됐고,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 6개 브랜드가 28개 차종에 대해서 인증 취소 처분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디젤 모델뿐만 아니라 가솔린 모델도 포함이고요. 이 중에서도 벤츠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기차 화재 이후로 공정위에서도 나섰다고 하잖아요. 배터리 허위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EQ 출시 당시 CATL 배터리로 홍보가 됐고,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자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EQ 300 트림만 CATL 배터리를 장착했고 나머지는 모두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한 걸로 알려졌잖아요. 이걸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마치 모든 모델에 CATL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이 있고,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조사에 나섰다는 거죠. 차주들이 직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화재 원인이 늦게 밝혀진 만큼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계속해서 있을 거고, 그만큼 더 오래 갈 거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과거와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유명하고 규모가 큰 회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선 꽤 많은 회사들이, 심지어 아무리 유명하고 건재한 회사라도 위기 대처를 제대로 못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판단 미스가 크게 발생하면서 몰락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 벤츠가 좀 걱정되는 게 한국에서 1위를 다투던 해외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미지가 언제 어디까지 손상이 될지, 그리고 손상된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봤자 대중적인 영역에선 벤츠, BMW, 아우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 시장 판도가 많이 바뀌었죠. 렉서스는 물론이고 한국 시장에선 제네시스도 있고요. 설마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제네시스랑 비교가 되냐? 이러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자동차 브랜드들도 역사적으로 성장과 몰락을 유행 타듯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일종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포드가 한때는 1위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더 웨이 포워드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쳤고, GM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역시나 대규모 구조조정에 파산보호 신청까지 갔었고요. 일본차 브랜드도 현재 토요타 렉서스에 비하면 혼다나 닛산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고전 중입니다. 혼다는 최근에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했고, 닛산은 중국 공장을 폐쇄했잖아요. 한때는 쟁쟁한 일본차 브랜드 3대장이었는데 세계 1위 토요타와는 거리가 꽤 멀어진 거죠. 빛을 보던 브랜드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중국 기업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고, 일종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벤츠와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 정부와의 관계는 지난번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아마 우리 역사에는 교훈 삼을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 벤츠 사태의 경우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관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리먼 브라더스는 다들 알고 계시듯이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었습니다. 1850년에 설립돼서 무려 160년 가까이 운영되던 곳이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철도 건설 자금을 조달하고 석유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주식 시장을 비롯한 굉장히 여러가지 분야와 산업에서 금융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명성을 쌓은 회사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파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이었고요. 이 당시 세계 4대 투자은행이라면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와 같은 곳들하고 같이 언급됐고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 투자은행 업계를 주도하는 주요 은행들로 불렸단 말이죠. 그랬던 거대 회사가 금융위기 하나로 몰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이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6,130억 달러, 지금 환율로 치면 823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몰락한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은행들이 고위험 투자, 복잡한 금융 상품의 확산, 이런 모든 문제점이 한 번에 터진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면서 6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고, 그렇게 해서 파산 신청을 하면서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해 수년간 경제 침체와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가 거대하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깬 대표적인 사례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건이 돌발성, 예측 불가성인데 아무리 규모가 거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좋다 해도 이 두 가지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금융위기 전까지는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투자은행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태로 파산까지 이어진 거죠.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장만 놓고 보면 최근에 발생한 화재 사태는 예기치 못한 사고잖아요. 이 사고로 지금 벤츠가 한국에서 쌓아온 명성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었고, 이게 결국 주가 급락으로 이어져서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벤츠에 빗대어 보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이유가 배터리 브랜드를 속였다는 의혹 때문이잖아요.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미 대중들한테 알려진 사실은 뭔가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 배터리를 쓰는 걸로 홍보가 됐는데 화재 이후 까보니 CATL이 아닌 파라시스 배터리였다는 게 핵심이고요. 파라시스는 벤츠 2대 주주인 지리차 그룹이 자회사인 지리테크놀로지와 합작사를 가지고 있고, 이 합작사는 지리테크놀로지가 지분 65%를 가지고 있고, 지리차는 아무리 많은 배터리가 필요해도 그중 최소 80%는 파라시스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는 독점에 가까운 배터리 공급 협의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도 그 이후에 배터리 브랜드를 속였냐 안 속였냐에 대한 것 때문에 신뢰의 금이 가고, 여기에 최근에는 내연기관차도 배출가스 관련 조작이 이슈가 되면서 과징금을 770억 넘게 부과받았다고 하니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안정적일 거라는 보장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위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으나 이 사태를 과소평가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일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벤츠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 브랜드 논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파라시스 배터리는 많은 차들이 장착해서 팔려나갔고, 공정위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에 따라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규제는 시작된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도 파산 이후에 전세계 금융시장에 엄격한 규제와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벤츠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책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 대응책 자체에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안심을 하긴 이릅니다. 만약 이 파라시스 배터리의 파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간다고 생각하면 안심할 때가 아니란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벤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명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선 브랜드 하나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할수록 좋은 거고요. 이건 어떤 산업이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벤츠는 작은 일이라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좋은 명성을 쌓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행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잃는 데는 단 한 번이 나쁜 일로 충분하다. 여기에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